어 다크니스 모어 댄 나이트. 할리우드 힐스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에드워드 러드로의 집. 이른 아침 가사도우미가 출근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침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다. 러드로는 침대 위에 반드시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이 단순한 사망 현장이 아니었다. 시신의 양손은 특정한 방식으로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침대 주변 바닥에는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분명한 물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것처럼 보이는 기호가 남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 공들여 꾸민 것 같은 모습이었다. 출동한 보안관 사무소 수사관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년 전 LA를 뒤흔들었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연쇄 사건. 피해자가 3명 나온 뒤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채 활동을 멈춰버린 그 사건의 범행. 현장 패턴과 지금 눈앞의 현장이 섬뜩할 만큼 닮아 있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시 사건 파일을 불러내 현장 사진과 대조한 결과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보안관 사무소는 즉각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불렀다. 테리 맥케일럽. 전직 FBI 요원으로 수십 년간 연쇄 강력 범죄 프로파일링을 해온 인물이었다. 오랜 수사 생활 끝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는 건강이 회복된 후 FBI를 떠나 로스앤젤레스 외곽 카탈리나 섬에 정착했다. 아내 그레시엘라와 어린 딸 시시와 함께 섬에서 살면서 배 위에서 낚시 가이드 일을 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범죄, 수사, 프로파일링.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 선택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몸이 새 심장을 받아들이는 동안 마음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오랜 동료 형사 로이 린더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러드로 사건의 개요를 전달받는 순간 맥케일럽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다져진 프로파일러의 본능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배에 올랐다. 섬에서 대륙으로 건너오는 배 안에서 그는 현장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맥케일럽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감식 보고서와 사진들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오래전 연쇄 사건을 직접 추적했던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눈앞의 현장이 그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정확성의 수준이었다. 연쇄 사건 당시 수사팀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언론에 흘리지 않은 현장의 특정 요소들, 그리고 수사관들끼리만 내부에서 공유했던 시신 배치 패턴들. 그것들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 수준의 정확성은 나올 수 없었다. 맥케일럽은 분석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것은 당시 수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소행이었다. 연쇄범인 본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거나 아니면 수사팀 내부의 누군가가 그 패턴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었다. 맥케일럽은 두 가능성을 놓고 피해자 러드로의 직업, 인맥, 생전 행적, 그리고 범행 시간대를 교차 분석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맥케일럽은 당시 연쇄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FBI 연락 요원들, 보안관 사무소 담당 형사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부 보고서와 현장 사진에 접근했던 모든 인물들. 명단은 길지 않았다. 12명 남짓. 맥케일럽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현재 직업과 행적, 당시 수사에서 맡았던 역할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피해자 러드로와의 연결 가능성. 각각의 이름 앞에서 가능성을 따지고 가능성이 낮은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현재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알리바이가 확인된 인물들을 제외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이름이 있었다. 해리 보슈. LA 경찰청 강력계 형사. 당시 연쇄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내부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 러드로와의 간접적인 연결고리도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확인됐다. 범행 추정 시간대인 이른 새벽 그의 알리바이는 불완전했다. 혼자 집에 있었다는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맥케일럽은 그 이름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수사팀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해리 보슈는 전혀 다른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스토우의 죽음이었다. 할리우드에서 배우 에이전트로 일하던 48살 남성. 그의 죽음은 처음에는 심장 발작으로 처리될 뻔했다. 스토우의 집 침대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고 혈관 질환 이력도 있었다. 하지만 보슈는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었다. 스토우가 사망 전날 밤 특정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낯선 이름들과 날짜들. 그리고 스토우를 아는 사람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들. 요즘 뭔가 불안해 보였다는 것. 약속을 자꾸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오래전 알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려 했다는 것. 보슈는 그 조각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스토우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었다. 스토우의 주변을 파고들수록 그의 삶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가 오랫동안 대리해온 특정 배우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업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년 전 같은 사건에 함께 엮여 있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돈이 오갔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시 관련된 인물들은 지금도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스토우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삭제 파일들은 그가 최근 들어 그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연락처,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들,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접촉을 시도한 이메일 초안. 완성되지 않은 채 저장된 이메일이었다. 스토우는 오래된 비밀을 이용해 누군가를 압박하려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시도가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스토우의 20년 전 인맥을 추적하던 보슈는 에드워드 러드로의 이름과 마주쳤다. 러드로는 스토우와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두 사람 모두 그 오래된 사건과 연결된 인물들이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그 사실이 두 사람을 오랫동안 이어온 끈이었다.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침묵을 강제하는 이유가 되었다. 러드로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그의 죽음 현장에는 연쇄 사건의 패턴이 연출되어 있었다. 보슈는 두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동일한 배우가 두 사람을 차례로 제거한 것이었다. 스토우를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러드로를 제거했다. 그리고 러드로의 현장에는 의도적인 연출이 더해졌다. 그 연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슈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보슈는 자신을 향하는 이상한 시선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보슈는 러드로와 스토우가 20년 전 공유했던 비밀의 실체를 찾기 위해 당시 기록들을 뒤졌다. 공식 수사 파일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합의로 처리됐고 관련 서류는 봉인됐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당시 그 사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 보슈는 그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20년 전 할리우드 주변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 당시 그 일과 관련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당시 관련된 인물이 지금도 업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스토우가 최근 그 인물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보슈는 그 이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맥케일럽에게 연락했다. 동료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귀띔해줬다. 보안관 사무소에서 러드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부 프로파일러를 불렀는데 그 분석 결과가 보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슈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내 상황이 정리됐다. 맥케일럽이라는 전직 FBI 프로파일러가 당시 연쇄 사건 수사 참여 이력,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 피해자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불완전한 알리바이를 근거로 보슈를 유력 용의자로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었다. 보슈는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이 도시에서 해온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이력들이 지금 자신을 향한 혐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와닿았다. 경찰청 안에서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일부 동료들은 보슈를 보면 시선을 피했다. 일부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걸었다. 상급자 한 명은 보슈를 불러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빠지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
보슈는 거절했다. 자신을 증명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보슈와 맥케일럽은 수사 과정에서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됐다. 만남은 보슈가 먼저 요청했다. 자신을 용의자로 분석한 프로파일러를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맥케일럽 쪽에서도 거절하지 않았다. 용의자를 직접 만나 행동과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프로파일링의 일부였다. 두 사람은 경찰청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 몇 분은 말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읽으려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읽히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보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에 대한 분석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물었다. 맥케일럽은 하나씩 설명했다. 당시 연쇄 사건 수사 참여,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 피해자와의 연결고리, 범행 추정 시간대의 알리바이. 보슈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맥케일럽은 보슈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과 눈앞에 있는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보슈는 범인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을 나눈 끝에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진짜 범인을 추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공조하면서 수사는 빠르게 진전됐다. 보슈가 스토우 사건에서 쌓아온 정보와 맥케일럽의 프로파일링 분석이 맞물리면서 진짜 범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 사건에서 처벌을 피해간 인물. 당시 스토우와 러드로와 함께 그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이었다. 스토우가 오래된 비밀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먼저 행동에 나섰다. 스토우를 조용히 처리했다. 겉으로는 자연사처럼 보이도록. 이어서 러드로도 제거했다. 하지만 러드로의 현장에는 별도의 설계를 더했다. 연쇄 사건의 패턴을 연출함으로써 수사의 시선이 보슈에게로 향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보슈가 당시 연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역이용한 것이었다. 프로파일러가 개입해 보슈를 압박하면 보슈가 수사에서 빠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 계산이 틀렸다. 오히려 보슈와 맥케일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고 마지막 단계의 수사가 진행됐다. 범인은 이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었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능숙했다. 보슈와 맥케일럽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범인이 이를 눈치채고 먼저 행동에 나섰다. 위험한 순간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간신히 그것을 넘겼다. 결국 범인은 체포됐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 그리고 스토우와 러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모두 드러났다. 보슈를 향한 의혹도 완전히 해소됐다. 맥케일럽의 프로파일링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는 주어진 증거 안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부터 조작된 증거가 그를 그 방향으로 이끈 것이었다. 증거가 항상 진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묵직한 메시지였다. 체포 이후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경찰청 안팎이 술렁였다. 20년 전 덮여있던 사건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고 당시 합의로 묻어버린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 20년이 지났고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범인은 스토우와 러드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지만 20년 전 사건 자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보슈는 그 불완전한 결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진실이 법의 형태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보슈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의심받았던 시간, 달라진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만큼의 과거와 이력이 있다는 사실. 수십 년 동안 타인을 의심하고 추적해온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된 경험. 증거와 논리가 자신을 향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 그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수사해온 수많은 용의자들이 느꼈을 감각의 일부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증거가 가리키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경험은 그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수사할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조용히 깊은 곳에서. 맥케일럽과는 사건이 끝난 후 짧게 악수를 나눴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도시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